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두 번째 이슈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소위 미국의 소위 IT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9/11 그 시기의 그 침체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케이스 스터디인데 이슈인데 가장 큰 이슈죠. 대공황. 여전히 모든 경기 변동에 대해 가지고 벤치마크가 되는 것이 이 대공황입니다. 지금 또 항상 이야기가 신문을 보면 이번에 대공황의 번가는 아니면 대공황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아니면 대공황 이래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대공황 이래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라는 것은 대공황만큼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뒤에 이제 수많은 거의 100여 년 동안의 경기 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 등등 대부분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 대공황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좀 기준을 삼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거시경제학이 나오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공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했는데 일단 팩트를 봅시다. 분석을 하기 위한 팩트로는 자, 어떻게 경기 침체가 발생했느냐. 그래서 경기 침체의 판단 여부는 대부분 성장과 고용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이죠. 빨간 선. 값은 왼쪽 축이가 되는데 29년에 200억 그러니까 2천억 달러였던 것이 31년에 1,400억 달러로 그러니까 한 30% GDP가 성장률이 30%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 그렇죠? GDP가 30% 마이너스 됐다. 그 이야기는 경제 성장률이 요 한 3년 동안에 마이너스 30%를 기록했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왼쪽에 있죠. 한 3% 정도에서 25% 정도로 엄청나게 실업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여기다 대자가 붙게 된 규모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대자라, 대공황이라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ISLM 커브 아니면, ADAS 커브에서 이 데이터 수치가 나타나는 식으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 Y가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이것은 균형 Y가 왼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균형 Y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사실 이자율과 물가도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ISLM 모형에서는 이 현상은 균형 Y가 왼쪽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보면 이자율도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자율도 떨어지고 소득도 줄어들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IS 커브에서 ISLM 모형에서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경우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모형으로 보면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원인은 IS 커브에 있는 구성 하나하나를 찾아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성을 보면 주가 하락으로 재산이 줄어가지고 소비가 줄었다. 그래서 소비가 줄었고 그 다음 투자 부분에서도 이민에 따른 건설 붐 그것이 이제 냉각되면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 위축과 더불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이 발생했다. 거기다가 소위 균형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마저도 긴축 재정을 추진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다 한꺼번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IS 커브가 크게 왼쪽으로 이동한 경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통화정책은 잘 했냐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 기존 첫 번째 분석은 일단적으로 봐가지고는 최소한 통화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러나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느냐 그죠?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결국은 금융시장에 충분한 통화를 공급을 했다라는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LN 곡선이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해석은 대공황이 된 원인은 IS 커브의 왼쪽 이동보다는 LN 부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대공황이 됐다라는 새로운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자, 디플레이션 스토리입니다. 물가 하락 때문에 나오죠. 왜 대공황이 됐느냐? 왜 대공황?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왜 대공황이 됐느냐는 그 원인은 과정을 본다 그러면 일반적인 IS 커브의 이동 정도가 아니고 막대한 디플레이션에 기인했다. 막대한 디플레이션에 기인했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하락했다. 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소비자는 좋지만 자, 물가 하락이 이제 경기까지 나쁘겠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물가의 하락은 경기를 자동 변동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물가가 하락해가지고 하락하면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ASAD 모형에서 ADAS 모형에서 자동적인 경기 회복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물가 하락은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물가가 하락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메커니즘은 작동 안 하고 대공황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1929년에서 33년 동안 물가는 25% 하락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은 다 75원 했다는 거죠. 100원짜리 물건이 75원 정도로 떨어졌다. 이 디플레이션, 그럼 물가가 왜 하락했느냐? 뭐 수요가 줄어서 하락했다. 물론 그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냐? 통화가치 안정입니다.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것은 소위 물가 상승을 막아라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을,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나친 물가 상승을 막아야 되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입니다. 책무고. 그 이야기는 물가의 하락도 중앙은행의 책임입니다. 장기적으로 물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통화량이에요. 물가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자체가 물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 보고 이 물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독립적인 정책을 하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못 막았으면 그 당연히 중앙은행이 책임이지만 큰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것도 중앙은행의 책임이라는 거죠. 통화정책의 실패다. 이 디플레이션은 결국은 M의 감소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당연히. 결국 통화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통화량이 줄었다. 통화량이 줄었는데 통화량이 줄어도 뭐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할 만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건 이자율만 본 정책인 겁니다. 이자율 차이에서는 그렇지만 자, 통화량이 줄어가지고 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중앙은행의 책임이다. 즉 통화정책을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새로운 통화가설에 대한 재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이 보는 대공황에 대한 시각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때만 하더라도 이자율만 보고 그 자금시장에서의 자금이 충분히 공급돼 있냐 그것만 보고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이 과정에서 물가가 하락하면서 그것이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대공황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이 새로운 이제 비판입니다. 즉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디플레이션은 경기의 안정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는 안정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ISLM 모형에서도 그 기능을 합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실제로 화폐 잔고가 P분의 M이죠.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것은 소득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경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소위 자산 효과입니다. 이게 실질 화폐 잔고에 따라서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IS 커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 P가 떨어지면 실질 화폐 잔고가 증가하죠. 실질 화폐 잔고는 또한 소비자의 재산입니다. 소비자의 재산에는 부동산도 있고, 뭐 금융자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는 거죠. 현금도 있죠. 물가가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오릅니다. 물론 명목으로 돈의 장수도 그대로 있지만 그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피부 효과라고 합니다. 즉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의 부가 증가해가지고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소비가 늘고 IS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또 그런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이제 제논이 이전에 일반적으로 봐가지고는 디플레이션은 LN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IS 커브를 또 오른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소득을 늘리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이게 전통적인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디플레이션이 경기를 나쁘게 만드는 이제 부작용을 또 발생시킨다는 거죠. 특히 큰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이제 그 반대 경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상된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이 예상된 디플레이션이 있고 예상 못한 게 두 가지 있겠죠. 두 개로 나눠봅시다. 예상된 디플레이션의 불안정화 효과. 예상된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발생할 걸로 예상됐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또는 물가 상승률, 어쨌든 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물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인데도 마이너스 값이 점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어쨌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더 커졌다. 아니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실질 이자율이 오릅니다. 명목 이자율은 이미 계약할 때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보면 결국은 아니면 명목 이자율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각각의 I에 대해서 현재 고정된 명목 이자율 내에서 실질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이걸 뺀 거죠. 뺀 건데, 뺀 값이 뭔가 하면 이게 마이너스 값을 빼버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가 오니까 더하게 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죠. 이게 명목 이자율보다 더 높고 또한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가 줄어드는 거죠. 투자는 실질 이자율이 함수니까 투자가 줄어들죠. 이자율이 오르니까, 실질 이자율이 오르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계획된 지출 및 총수요가 줄어들어서 소득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IS 커브에서 두 번째 구성이죠. 이 투자가 줄어들면 IS 커브를 왼쪽으로 보내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렇게 되면 소득 및 생산량이 줄어드는, 즉 예상된 디플레이션은 투자를 줄인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상된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은 물건 만들어 팔아봐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주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주는 겁니다. 생산량이 줄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죠. 더 이상 공장 규모를 더 늘리지는 않는 겁니다. 물건 값이 하락할 테니까. 내가 팔 물건이 하락할 테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어떤 기업은 자, 내가 지금 이 정도만 떨어지면 더 이상 난 적자 본다. 생산성이 안 맞는다. 그렇게 되면 중단하는 기업도 또 생길 것이고, 아니면 더 늘리려고 그랬다가 더 투자를 안 하고 더 안 늘리는 기업도 생기고, 생산 규모를 늘리려고 계획했다가 그걸 중단시키는 그런 기업도 생기고, 등등.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죠.
그것이 투자가 주는 겁니다. 투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도 또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의 불안정한 효과. 그것을 우리가 Debt Deflationary Theory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채무자, 채권자, 차입자, 대부자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죠.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떨어졌더라. 그렇게 되면 구매력을 차입자가 손해보고 대부자가, 빌린 사람이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빌린 사람이 손해를 보고 빌려준 대부자가 더 이익을 봅니다. 즉 차입자의 지출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빌린 사람은 더 손해를 보니까 빌린 사람은 예상보다 내가 이자를 더 많이 낸 겁니다. 실질 이자율이 올랐다는 거가 똑같죠. 실질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그것은 내가 당초 명목 이자를 계산할 때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이자를 더 많이 내니까 돈 빌린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더 많아가지고 손해를 본 것이고, 반대로 돈 빌려준 사람은 예상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준 사람은 그만큼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뭐 재산이든 소득이든 지출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돈 빌려준 사람은 재산이고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이 증가하겠죠. 그럼 뭐 단순히 이동인데 뭐가 문제냐? 똑같은데. 한 사람 준 만큼 한 사람 늘면 전체 지출은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차입자하고 대부자 간의 소비 성향이 다릅니다. 소비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지출 성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돈을 왜 빌리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린 거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빌렸고, 돈 빌려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죠.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윳돈이 많이 있으니까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부자들은 보통 소비 성향이 낮아요.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뭐 소득 대비 소득이 늘었을 때, 한 단위 늘었을 때 더 소비하는 퍼센트 비율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비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봐야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죠.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더라도 뭐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충분히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 늘어나도 그것 가지고 소비를 많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데서 저축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것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라 그러니까 받는 소득 그냥 거의 다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일반적으로 차입자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면 재산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출성향이 굉장히 높죠. 높은데 지출성향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지출이 줄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지출이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출성향이 굉장히 낮은 대부자,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대부자가 소득이 더 늘면 이 사람이 더 소비하는 것은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이 감소액과 이 증가액이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많이 감소하고 이거는 조금 증가한다. 그러면 네트를 합치면, 이 감소와 증가를 합치면 총량으로 봐가지고는 줄어든다. 그래서 차입자의 지출 성향이 대부자의 그것보다 크다면 총지출은 감소하고 IS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Y는 감소한다.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도 소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한테 소득이 이전되는 그런 현상을 야기시키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소비가 아니면 지출이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소득이 전체적으로 더 줄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많이 또 이야기하는, 이 책에는 없지만, 디플레이션의 또 하나 문제는 소위 소비의 이연 효과입니다. 소위 지출의 이연 효과죠.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가능한 한 천천히 사는 게 낫죠. 빨리 사놓을 필요가 없죠. 천천히 살수록 좀 더 기다릴수록 물건 가격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소비하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기계를 사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가 있다 그러면 다들 소비를 줄입니다. 다들 뭔가 가능한 한 이 소비 결정, 지출 결정을 뒤로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 딜레이 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지출 자체가 딜레이 됨으로써도 지출 수요가 줄고, 그렇게 되면 거기 따라 가지고 점점점 뭐 수요가 주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그 수단을 타게 되면 계속적으로 소비가 줄고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 그런 소위 악순환 채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경기 안정화 기능이 아니라 완전히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자, 이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뭐 가격 하락 이걸 가지고 경기 안정화 장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 차이는 어디냐고 보면 뭐 ASAD 모형을 해가지고 P라고 써가지고 조금 애매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지는 것,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고 떨어지는 정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 인플레이션 레이트 국가에서 이게 3%나 한 2%, 아니면 3%에서 2%, 1%로 떨어지는 것은 소위 경기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마이너스까지 갔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재앙적인 악순환에 들어간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요즘의 해석입니다. 즉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규모가 큰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그런 논리가 뭐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 아베노믹스의 하나의 그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돼 가지고 여러 뭐 크루그만 때 시작해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소위 일본에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어드바이스를 준 거죠. 자,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갔느냐? 뭐 시작은 플라자 협정에 따라 가지고 일본 뭐 예나 가치를 올림으로써 그렇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보면 뭐 그래서 예나 가치 올리면서 소위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수출 기업이 외국으로 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한번 조정되지. 그게 뭐 20년 동안 왜 계속되느냐? 결국은 20년 동안 계속된 것은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거죠. 일본은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0% 됩니다. 물가가 안 올라요. 그래서 소위 장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본 거고, 뭐 그게 뭐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했고, 아베노믹스는. 그래서 아베가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소위 경제정책의 방향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방향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을 보고 강력하게 통화 공급하라. 그러니까 무한정 통화 공급을 한 겁니다. 함으로써 소위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겠다. 매년 한 2% 정도는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책 방향이었죠. 그게 바로 이 이론입니다. 이런 장기 침체 이론이, 이런 이론에 바탕에서 이런데 지금 일본이 빠져 있었다라고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중앙은행이 강력한 통화 공급을 통해 빠져나오겠다. 실제 뭐 일본을 보면 이제 그게 일부는 효과를 봤습니다. 일본은 효과를 본 것이 통화 공급의 확대에 따라 가지고 예나 가치가 떨어지면서 많은 일본 수출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게 됐고, 외국에 나가 있던 수출 기업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온 경우가 꽤 발생했죠. 그럼으로써 경기가 조금 회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원했던 인플레이션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책의 이론적인 바탕은
왜 그런 정책을 썼느냐? 바로 이겁니다. 가장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해석, 여기서 바탕으로 그걸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아니면 이제 이런 데에 따른 이제 통화 정책을 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2008년 9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위 양적 완화란 정책이 시행됐죠. 이거 완전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 그 양적 완화란 정책이 시행됐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무한정 돈을 살포하자 라고 해가지고 살포한 것이 바로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대공황 같은 그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그걸 그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무한정 공급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세계 중앙은행,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ECB도 그렇고 다들 이자율은 거의 뭐 0% 수준으로 낮추고 우리나라는 1.5%지만 그 다음에 통화 공급량을 무한정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채권만 들고 오면 무조건 다 바꿔주겠다. 그 이야기는 무한정 통화 공급을 지금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통화 공급을 하는 정책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이런 사태로 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이 재밌죠. 대공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제는 다시 이런 대공황이 재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정책 위반자들 또는 어드바이서 것들이 지금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도 알고 뭡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알고 지금 이야기한 같이 금융정책에서 소위 인플레이션에 디플레이션에 그런 문제도 알고 뭐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 이게 하나 이유고 즉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기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좌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정정책이 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죠. 대공황기에 재정 축소, 재정 지출을 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균형 재정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재정정책 위반자들도 경기 침체기에 조세를 인상하거나 지출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죠. 뭐 경기 침체기에는 안 되면 이제 뭐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오히려 지출을 늘립니다. 뭐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를 하는 거죠.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그래서 옛날만큼 그런 고지식한 균형 재정에 집착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회복시키지 못하더라도 경기가 더 악화되는 정책은 최소한 하진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봐서 또 하나 예금보험이 지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예금보험 득택에 광범위한 은행 파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것도 대공황의 잔재입니다. 대공황의 결과 예금보험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대공황 과정이 왜 그렇게 커졌냐. 그 과정, 이제 지금 이야기는 해석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을 보면 그게 이제 금융 부분의 패닉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부분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실물은 오히려 덜 그랬는데 금융이 붕괴되면서 실물이 다시 더 붕괴되는 그런 채널이 발생했던 거죠. 금융이 왜 붕괴됐냐? 금융이라고 해서 굉장히 끼어지기 쉽습니다. 끼어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신용으로 신용과 예측대로 엉켜있기 때문에 한 고리가 터지고 나면 그 연쇄 효과가 엄청난 거죠.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공황기에는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 취약한 것을 이제 보완해 주는 것이 예금 보험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부분에서 금융위기가 생기는 것은 뱅크런이죠. 뱅크런. 그러니까 한 은행, 두 은행, 뭐 몇몇 은행, 몇몇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모든 예금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예금은 안전할까라는 불안 때문에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융은 붕괴입니다. 사람들이 다 돈 찾으러 가면 금융은 그 즉시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건전한, 건실한 아무 문제 없는 금융기관도 다 붕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것에서 문의 배웠지만 부분준비제도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부분준비제도로 원래 자산에 비해서 뭔가 몇 배나 대출을 해주고 있죠. 근데 원래 자산을 만들었던 예금을 찾으러 온다 그러면 몇 배 대출했던 것을 다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회수가 돼 있던 것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돈 찾으러 온 사람한테 돈을 못 내주게 되고 모든 은행이 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을 만든 것은, 자, 한 은행, 두 은행이 망했더라도 은행이 망했더라도 여러분 예금은 안 떼입니다 라고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그게 예금보험입니다. 뭐 은행이 뭐 부실해 가지고 망하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금자의 예금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뱅크런이 다시 발생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런을 막는 장치가 바로 예금보험 기능입니다. 소비자 보호가 아니고, 사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위 패닉에 빠져서 뱅크런을 일으켜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금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덕에 이제는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예금보험이라는 것은 97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자마자 98년에 그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근데 이런 예금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를 믿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란 거죠. 실제 이제 그걸 믿어가지고 이제 그런 예금보험을 믿고 뱅크런이 이제 완전히 중단된 것은 거의 한 200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은행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 예금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한 저축은행이 부도가 난다라는 소문이 나면 다음날 그 저축은행 앞에 장사치는 줄을 칩니다. 줄 쳐가지고, 줄에 뭐, 수백 명씩 그 줄 서가지고 돈 찾으러 와가 있는데, 사실은 찾으러 와봐도 못 찾아요. 당장에 그만큼 많은 그 사람들이 찾아러 오면 줄 수도 없고, 예금보험으로 줄 때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기관이나 뭐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언제 나누어 가지고 분산해 가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금보험이 있고 결국은 안 떼인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사람들이 찾아러 옵니다. 물론 조금 불편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금보험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한 2, 3일 동안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보험에서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줘야 될 것을 다 분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쪽 기관을 통해서 대지급시키는데 시간이 행정적으로 며칠은 걸리죠. 뭐, 길 경우에는 한 일주일이나 한 2일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뭐 며칠을 밤새가지고 줄을 서고 내 돈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축은행이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그 다음날 줄을 서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제 확실하게 국가가 이걸 보장해주구나 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금보험이 대공황을 만든 하나의 그 트리거 아니면 채널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뱅크런이 그 부분을 막는 기능으로 예금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대공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공황이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다음에 자동 안정화 장치로 인해서 경기 하락기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발휘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 재정 축소를 하는 그런 이제 옛날식의 정책은 안 한다.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거시에서 배웠지만 재정 정책은 일반적으로 시차가 깁니다. 재정 정책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이제
이제 제약을 깰 수 있는 장치들이 이런 자동 안정화 장치죠. 시차가 없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경기 하락기에 확정적인 정책. 제일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가가지고 그냥 신청해가 타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기가 나빠졌고 좋아졌고 그걸 따질 필요도 없고 정책하는 시간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확정적인 재정 정책이 자동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 세금제도. 모든 세금은 뭐 소득이나 아니면 매출이나 이익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매출이나 이익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재정 확대 정책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옛날에 비해서 옛날의 경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 장치들,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이해, 경제에 대한 이해, 이 덕에 대공황이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이제 현재로서는 판단이고 희망이죠. 희망인데, 그런데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와 대침체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흔히 쓰는 이야기가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은 백조, 금융위기는 블랙스완이다.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안 생긴다 라고 할 때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딸딸딸 막아난 부분에서는 안 생기겠죠. 그러나 모든 걸 100% 다 막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새로운 구멍이 생겨서 거기서 또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블랙스완은 이제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금은 백조, 백조는 다 흰 백조인데 뭐 소문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죠. 블랙스완 그런 게 어떻게 있냐. 그런데 한 몇십 년 전에 보니까 호주에 그 블랙스완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아, 있구나. 그러니까 대공황 이제는 우리가 다 완벽하게 물론 이제 경제학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겁니다. 당연히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 대비를 해야 되고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장치를 만들고 정책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발생하더라. 또다시 발생한 것이 소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와 대침체를 봅시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 2009년에 보면 실질 GDP와 실업률은 실질 GDP는 마이너스로 갔고 실질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갔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10%대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 군데서 볼 거고 아마 뒤에 이제 또 다른 한 챕터를 통해 가지고 금융위기를 다시 볼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2000년대 초 중앙은행의 이자율 정책. 웬 이자율 정책이냐? 낮은 이자율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2장의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가 소위 닷컴 버블하고 그 다음에 9/11 때 발생했던 충격이었죠. 그 침체였죠. 그런 침체가 발생했으니까 중앙은행은 이제 낮은 이자율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자율을 낮췄죠.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통화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소위 경기 침체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경기 침체를 극복을 했는데 그랬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이자율도 다시 정상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원위치로 원래 원위치로 되돌려 놔야 되는데 그걸 안 되돌려 놓고 낮은 이자율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그 이자율 정책입니다. 닷컴 버블 때 실시된 낮은 이자율 정책을 상황 종료 이후에도 계속했더라. 그럼으로써 시중에 너무 유동성이 과잉이더라.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시중에 돈이 너무 흘러넘쳤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했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동인 자체가 왜 이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위 불량 부동산에 대한 대출입니다. 서브프라임 급의 모기지라는 것은 불량 부동산. 정상적인 상태라 그러면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불량급에 대한 대출을 서브프라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효도에 따라 가지고 제일 높은 것은 프라임,
프라임 등급, 최고 신용 등급. 그것은 이제 부동산의 품질도 보고 부동산 품질 플러스 그 다음에 대출자, 돈 빌리는 사람의 그 상환 능력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볼 때 제일 신용도가 높은 것은 프라임급이고 그 다음 급이 알트급입니다. 알트급이고 그 다음 급이 스브프라임급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혀 대출이 안 되던 그런 대출이죠. 이런 데까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확 늘어나니까 이런 불량 물건이라는 것은 뭐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거죠. 언젠가 터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대출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란 것은 언젠가는 터지죠. 비누방울 거품을 해보면 키우다 보면 언젠가 펑 터지죠. 그래서 우리가 거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에 대한 거품도, 주가에 대한 거품도 뭐 오르다가 뭔가 하면 정상 이상 정도 왔다 내렸다 할 수는 있죠. 너무 가면 언젠간 터집니다. 그래서 버블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주택 차압률이 상승하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파산되더라. 그래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내부 소비자 및 투자자에 대한 지출이 감소했다. 상상 과정은 뒤에 이제 한 챕터로 볼 때 다시 보죠. 자, 그 결과 뭐 그 상황을 보면 자 원인을 이걸 이야기했죠.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이자율입니다. 자, 정상적인 이자율이 어느 정도냐? 5, 6%. 5%대 6%가 정상적인 이자율인데 이게 2001년부터 쫙 거의 1%대로 낮췄죠. 이것은 앞에서 배운 소위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붕괴와 9/11 그 결과로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낮췄는데 자 이래가지고 이게 한 2003년 4년 돼가지고 대부분 회복됐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낮아 있더라고요. 이제 다 회복되고 나가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원상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는 돈을 많이 공급해 놓은 겁니다. 유동성이 많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많은 것도 한 부분이 있지만 이자율이 낮으면 금융시장에서는 완전히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 들어오는 데가 이자율이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요구하니까 투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게 낮으면 점점점 어떻게 하든 더 수익이 나는 자산을 찾고 투자 방법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래서 갔던 것이 그 고위험 대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출에 대해 가지고 이자율이 굉장히 낮죠. 낮으니까 이자율 더 받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소위 불량 문구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도 낮은 것은 대신에 대출 이자율이 높죠. 그게 이제 또 하나 유동성이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이자율이 낮게 돼 가지고 사람들이 소위 불량 문구까지 손을 댔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뭐 어쨌든 이게 낮으니까 정책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이자율도 이렇게 낮았다. 대출 이자율도 여기서 8%대에서 6%대까지 이렇게 낮은 수준을 주었으니까 뭐 많은 대출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진 것이고 그 결과 이게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주택가격 지수와 주택가격이 이렇게 쭉 오른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봐야 되겠죠. 110에서 170 이상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2005년까지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거의 한 40%? 50%? 110에서 160이 올랐죠. 60이 올랐다는 것은 거의 50% 올랐습니다. 5년이 아니라 6년, 7년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오르는 것은 거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남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 이야기 나오죠. 많이 오르는 건 다 거품입니다. 언제 꺼지냐의 문제죠. 어떤 가격이든지 지나치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식 가격도 오래요. 오르면 많이 오르면 지속적으로 많이 오르면 정상적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면 그건 거품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수준부터 지나치게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 오버슈팅은 밑으로도 오버슈팅합니다. 지나치게 떨어져도 그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1,400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그 중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소위 거품인 거죠.
지나치게 떨어진 거죠. 그때 사람들이 심리적인 공포 속에 빠져가지고 투매를 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안정화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물론 이제 펀더멘탈은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떨어지는 정도까지는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이상 많이 떨어진 것은 되돌아온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몇 %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 GDP로 본다 그러면 뭐 극단적인 경우에 미국 GDP는 뭐 30%, 분기별 30% 그러는데 분기 30%, 한 분기 30% 그래봐야 한 1년으로 봐가지고는 10%도 안 되죠. 10%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 떨어져 봐야 1년에 극단적으로 떨어져 봐야 한 5에서 10%. 그러나 그렇게 떨어진 것은 그 다음에 다시 그대로 회복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고충격에 그쳤을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극복이 안 돼가지고 이거 자체가 금융위기를 야기시켰다 그러면 딴 스토리겠지만 뭐 대공황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일반적인 그 케이스 하나, 고충격 하나로 한다 그러면 그 정도. 그 이야기는 주가가 떨어져 봐야 뭐 옛날 평균적인 수준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까지 떨어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상 떨어지는 것은 그건 과잉이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패닉에 빠져가지고 과잉 반응을 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시 되돌아온다 라는 것은 이제 뭐 자명한 사실이죠. 물론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거는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이게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과정에 대한 데이터들입니다. 또한 그 결과, 자, 그래가 여기서 이제 터졌죠. 여기서 주택가격지수가 이까지 올라갔죠. 이까지 올라갔다가 여기부터 이제 폭락을 하죠. 주택가격지수 백분율 변화. 이건 지수가 아니라 지수의 증가율입니다. 지수의 증가율. 그러니까 그 주택가격이 뭔가 하면 4%, 5%, 8% 이때까지 1년에 12%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게 평균이니까 일부적인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야기죠. 전국 평균이니까. 그러다가 이게 2006년까지 그러다가 여기서 자 이때부터입니다. 2007년까지 올라온 거죠. 2008년부터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12%, 연 12% 증가율에서 이만큼 마이너스로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2007년에 터졌다라고 보는 거죠. 2007년에. 그래서 아까 말한 2005년 이후부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니까 주택 신규 차압인가? 어쨌든 경매에 넘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들,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주택을 샀는데 그 담보대출을 못 갚으니까, 이자도 못 갚으니까 그럼 담보로 들어가 있는 그 주택을 이제 차압을 하던 거죠. 차압해서 경매로 넘어간 것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죠. 뭐 지역별 이야기죠. 이야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실물, 그 부동산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부분으로 이게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거기 따라 가지고 부실에 빠져 가지고 이만큼 많은 은행이 파산을 합니다. 자, 얼만큼 많은 은행이 파산하느냐? 2016년 값을 보면 158개 정도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2009년에 140개 은행, 140개 은행, 뭐 160개, 그 다음에 한 90개 은행이 한 해에 이만큼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는 큰 나라인데 은행이 100 몇십 개 파산했다. 좀 엄청나긴 엄청난데 근데 그 엄청나다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하고 은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지금 다 합쳐봐야 14개밖에 안 됩니다. 10개? 14개? 지방은행 다 합쳐도 1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보면 여기 보면 평소에도 정상적인 상태에도 2002년에도 뭐 이때 침체가 좀 있었지만 한 10몇 개 은행이 매년 망하죠. 부도납니다. 5년, 6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상태에도 매해 은행들이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은행들이 매년 부도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 1년에 10개 미만 은행들이 부도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봅니다. 근데 미국은 은행이 다 소은행 중심입니다. 은행 라이센스가 그 지방 주별로 나고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M&A가 많습니다. M&A도 많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거 개수도 이렇게 많다. 뭐 그 결과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했죠.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했고, 뭐 그 결과 당연히 소비도 이렇게 줄었다. 증가율이 마이너스 10%까지 갔다. 내부재 소비. 투자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갔다. 이게 0이죠. 0보다 미친 것다 마이너스죠. 소비자 태도 지수도 소비자들이 뭐 100 이하면 나쁜데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때의 소위 대공황입니다. 그 뭐 대공황 아닙니다. 이때 이제 경기 침체죠. 그리고 이제 불황을 보는 대표적인 지표에는 GDP하고 실업을 보면 실질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거의 5%대까지 떨어졌더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거의 10%대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죠. 그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제 뭐 양적 완화를 비롯한 온갖 이제 새로운 정책 그 덕에 빠른 반등을 했습니다. 빠른 반등을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010년 11년 돼가지고 거의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했죠. 뭐 유럽은 그 여파가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빠른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슈에 지금 빠져 있죠. 자, 이상이 이제 1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자, 지금부터는 13장 개방 경제에 관한 재논의. 재논의라는 것은 앞에 우리 1학기 부분에 개방 경제에 대한 모형이 있었죠. 모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11, 12장에서 배웠던 ISLM 모형을 개방 경제판으로 이제 확장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13장 내용이고 그 모형을 지금까지 배웠던 ISLM 모형하고 같은 건데 사실은 구분하기 위해서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두 먼델과 플레밍이라는 경제학자가 이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 모형은 환율 제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해, 환율 제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학습할 내용은 먼델 플레밍 모형이다. 소위 소국 개방 경제에서의 ISLM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국 개방 경제 모형. 자, 개방 경제인데 개방 경제도 소국이냐 대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2장 부록에서 대국 개방 경제 모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자율 차이의 원인과 영향. 차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외 이자율 차이. 자, 이제 세계 오픈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국내 이자율과 세계 이자율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 차이의 원인과 그 영향. 그 다음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에 관한 논쟁. 그죠? 현재는 뭐 대부분 다 뭐 변동환율제가 거의 디폴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환율제도는 계속 변합니다. 고정 갔다가 변동 갔다가 고정 갔다가 변동 갔다가 뭐 지금 보기에는 다시 고정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과거 역사를 봐가지고는 이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국 개방 경제에 대한 총수요 곡선의 도출. ISLM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을 도출했죠. 그러니까 이 개방 경제판에서도 동일한 이 모형에서도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도출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어로 가가지고는 뭐 고정환율제, 먼델 플레밍 모형, 변동환율제, 불가능한 삼위일체, 평가절상, 평가절하,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새로 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용어들을 잘 이해하면 될 겁니다. 뭐 환율 제도는 고정 변동 들었고, 그다음 배우는 모형이 먼델 플레밍 모형이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뒤에 보고, 자 평가절상, 평가절하. 자 이거는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용어인데 사실은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고정환율제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고정환율제에 그 나라 통화 가치를 높이는 것을 평가절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낮추는 것을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고정환율제. 즉
고정환율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높이고 낮추고 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이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보죠. 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런 용어로 쓰는 거는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대로 이거 쓰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환율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환율 배울 때 이미 기억하면 기억하겠지만 뭘로 볼 것이냐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대미 달러 환율을 주로 봅니다. 대미 달러 환율이라서. 딴 구체적인 용어를 안 쓰면 지금 환율 얼마냐? 그러면 1220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답하는 사람은 엄청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나라 개수만큼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는데 그 이야기는 환율은 200개가 넘습니다. 그 200개가 넘는 환율 중에서 그 다음에 소위 대미 달러 환율도 환율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시장 환율도 있고 그 중심 환율도 있고 뭐 매도환, 매입환도 있고 전선환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시장 중심 환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1220원을 할 것이냐 1220분의 1로 볼 것이냐 라는 것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1200으로 122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1달러당 우리나라 원화의 비율로 보는 거죠. 그게 1220원이고 이 교과서에 쓰는 환율을 그 반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의하는데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보면 미국하고 영국은 반대로 정의하고 나머지 나라는 다 우리나라 같이 정의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기축통화국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기준된 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 기준되는 나라의 통화이기 때문에 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율을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환율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라고 쓰면 사람마다 어떤 뜻을 하는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1200원에서 1100원으로 가는 게 오르는 겁니다. 환율로는 현재 우리 쓰는 환율로는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1100원에서 1200원 환율이 오르면 현재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1달러 사는데 1100원만 내면 됐던 것이 이제 1200원까지 100원 더 내게 되는 거죠. 더 내게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내려가면 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 먼젤펄링 모형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개방경제판 ISL 모형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개방경제에 대한 정의가 들어오는데, 자, 주요 과정 첫 번째, 완전 자본 이동 하에서 소국 개방경제 모형. 즉, 완전 자본이 이동 가능한 개방경제에서는 R은 R스타다. 이 이야기는 R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쓰던 국내 실질 이자율입니다. 국내 실질 이자율인데 그 이자율이 R스타다. 스타를 붙이면 외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기서는 그냥 외국이라기보다는 그냥 세계 이자율이라고 합시다. 전 세계 이자율. R스타를 전 세계 시장이라고 했다. 뭐 외국 이자율, 뭐 다 똑같으니까 어쨌든 외국 이자율, 세계 시장 이자율을 R스타로 한다. 그 이야기는 국내 이자율은 R스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세계 시장 이자율이 바로 국내 이자율이다. 이 왜 이렇게 되냐? 바로 앞에 이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자본 이동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소위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만약에 우리나라 이자율이 R스타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그때는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채권을 사겠죠. 채권을 삼으로써 더 이자를 많이 주니까 사다 보면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그것은 이자율이 떨어지죠. 어디까지 외국 돈이 들어오냐 그러면 R스타까지 우리나라 이자율이 될 때까지 돈이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이자율이 R스타보다 낮다 그러면 국내 지금 우리나라 채권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국내 채권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나가서 외국 채권을 사는 거죠.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외국의 채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소위 차익 거래, 자율은 자본 이동에 따라 가지고 R은 R스타가 된다.
그래서 완전 자본 이동화예요. 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제약적이긴 합니다. 이론적이지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거래 비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채권 시장에는 사실 이 비슷해요. 채권 시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뭐 어떻게 높고 낮고 따라 가지고 외국 채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채권 투자자는 개인이 아니고 대부분 기관이고 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큰 기관들은 그냥 단말기에 앉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을 파악하면서 바로바로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서 앉아가지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죠. 뭐 비용도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세계 시장에서 세계 이 채권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지금 이와 같이 소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소위 하나가 된 세상에서 점점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개방경제라 그러면 하나 또 염두에 둘 것은 실제적으로는 개방경제에 대해서는 한 두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전 세계 나라들 보자. 나라가 한 200개 되는데 다들 개방경제냐? 개방경제인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자, 무역에서 상품 수출에 비해서의 개방이 있고 자본의 개방은 또 다릅니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개방 경제가 됐느냐?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개방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던 것이 상품에서마저도 개방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상품의 수출은 자유로운데 수입은 몽땅 금지였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하는 몇몇 상품만 딱 수입하게 하고 자본시장은 물론 당연히 폐쇄고 외국과의 자본 거래는 완전 금지고 상품마저도 수출은 다 금지, 그 수입은 다 금지였습니다. 수출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장을 시작하는 산업화를 하는 산업 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산다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출만 그렇게 열심히 했지 수입은 완전히 막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 보고 불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난에 이제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상품시장도 지금은 개방을 했죠. 개발해가 지금은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인 직구를 통해 가지고도 누구든지 어떤 물건 다 살 수 있죠. 그 정도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 자본 이등 가정과 같은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건 개도국이 못합니다. 개도국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안 돼 있는 거죠. 개도국은 함부로 자본시장을 열었다가는 그냥 우리나라가 9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유가 그 다음에 그때 동아시아 금융위기라 그랬죠. 우리나라, 뭐 태국,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 네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보기에 자본시장 개방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그 자본시장을 열어놨다가 감당을 못한 거죠. 특히 정책 기관자들이 그 금융시장을 컨트롤해야 될 사람들이 그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제대로 금융시장을 그 관리 감독을 못했던 거죠. 즉 시장이 충분히 그만큼 만들어지고 충분히 거래가 되고 매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제도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나라는 선진국들만 만족시킵니다. 선진국들만. 그 이야기는 이 모형은 사실은 선진국에만 맞는 모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자본시장까지 완전 개방은 선진국만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시장의 균형. 재화시장의 균형은 IS 곡선으로 나타내는데, 자, 이것도 ISLM이 같다. 뭐 결국은 이 모형도 ISLM 모형입니다. 그래서 재화시장 균형은 IS 곡선인데
이제 달라지죠. 기존의 IS 복수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여기다가 개방경제라 그러면 여기다 NX가 추가가 되죠. 이게 이제 개방경제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다 자유롭다. 그런데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순수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수출 NX를 결정하는 가격 변수는 뭐냐? E라고 이야기하죠.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 이걸 이제 환율이라고 봅니다. 환율이라고. 그래서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추가됐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게 R이 R스타로 바뀌었다. R이 R스타이기 때문에 R이 R스타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금융, 자본시장 부분에서의 개방을 반영한 거죠.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방은 요걸로 나타났고 자본시장의 개방은 이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개방된 나라에 대해 가지고 요 모델을 쓸 수 있는 거지 한쪽만 개방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둘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자, IS 곡선이 이렇게 추가되고 이 부분이 바뀌었다. 이게 재화시장의 균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E가 아까 순수출을 결정하는 가격 변수다 라고 했는데 환율이라고 했는데 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명목 환율을 일단 여기서 정의합니다. 명목 환율. 근데 더 맞는 것은 실질 환율입니다. 실질 환율을 쓰는 게 맞는데 뒤에 나오겠나? 자, 여기서 이것만 설명하죠. 이게 명목 환율이고 이 명목 환율은 국내 화폐 한 단위당 외국 화폐라고 여기서 정의했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정의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환율 1200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얼마냐 그러면 1200분의 1이다. 1로 정의된 거죠. 국내 화폐 한 단위는 우리나라 1원이죠. 그죠? 1원하고 거래할 수 있는 외국 화폐는 얼마냐? 달러하고 얼마냐? 그러면 이건 1200원이야. 1원하고 거래되는 것은 우리나라 돈 1원하고 바꿀 수 있는 돈은 1200분의 1달러인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쓰는 이 환율은 우리나라 통상 환율하고는 정반대 개념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봅시다. 여기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더 하죠. 이게 이제 실질은 맞는 게 실질 환율이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수는 우리 다 실질 변수죠. 그래서 이자율도 I라고 안 하고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 이자율. 이거는 다 실질 변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당연히 환율도 실질 변수를 봐야 됩니다.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에다가 양국의 물가 비율을 곱한 것이죠. 그게 실질 환율입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앞에 1학기 부분을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게 들어간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명목 환율을 쓰는 이유는 이건 단기 모형이죠. 단기 모형이기 때문에 P하고 P스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변화에 따른 이 반응을 볼 테니까 여기서 변화한 것은 E만 변하는 거죠. P하고 P스타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단기 모형의 가정이기 때문에 일단 간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명목환율을 쓰는 겁니다. 보다 맞는 것은 실질환율을 쓰는 게 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명목환율을 사용했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라고. 자, 그래서 IS스타 곡선 재화시장 균형을 봅시다. 재화시장 균형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식이고 이 IS 곡선은 자 이제는 스페이스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Y하고 E. ISLM 모형은 소득하고 이자율하고의 스페이스에서 두 모형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먼델 플레밍 모형은 소득하고 환율의 축의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개방경제에서는 더 이상 이자율이 시장을 마켓 클리어링하는 가격으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방경제에서 이자율은 R은 R스타라고 고정되어 있죠. 국내에서 이자율이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고 외성적으로 고정된 값이다. 그 이야기는 이자율이 ISLM 모형에서는 이자율이 변하면서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소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수익이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의 이자율의 움직임입니다. 그게 균형을 찾아가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이자율이 그 균형을 못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가격이 필요하고 그 또 다른 가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형은 환율하고 소득하고의 관계 모형입니다. 환율하고 소득. ISLM 모형은 이자율하고 소득하고의 관계 모형인데 먼델 플레밍 모형은 환율하고 소득 관계 모형인데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스옥스는 주어진 R스타 값에 대해서 그려졌는데 기울기는 우하향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소득이 늘어난다. 즉 환율하고 NX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환율하고 NX의 관계. 즉 환율은 여기서 이제 E는 아까 말한 우리 돈의 가치죠. 그죠? 한 단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우리 물건의 가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물건의 가격이다. 우리 물건의 가격이다. 그 이야기는 이게 환율이 여기서 말하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돈의 가치가 오르죠. 우리 돈의 가치가 오르면 우리 물건 가격이 오르죠. 물건 가격이 오르면 물건 수출은 덜 됩니다. 비싸지니까. 우리 물건이 비싸지면 수출은 안 되고 대신에 수입은 더 많이 됩니다. 비싼 우리 물건 대신에 더 싼 물건이 있으면 싼 물건이 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소위 NX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 물건이 비싸지니까 외국 물건은 싸지고 우리 물건은 비싸지니까 그 경우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NX가 줄죠. NX가 줄면 Y가 주는 겁니다. Y가 줄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물건이 싸지는 거죠. 싸지고 수출이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수입품은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지니까 수입은 줄고 그렇게 되면 NX는 늘어나죠. 늘어난다는 것은 Y가 늘어나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IS스타가 오른쪽으로 가고 환율이 오르면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우하향하는 그런 기울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순수출이 늘고 소득이 늘고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순수출은 줄고 소득은 줄어드는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재화시장 균형 IS 스타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화폐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 LM커브죠. 그래서 LM식을 다시 여기다 써봅시다. 다시 써보면 LM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P분의 M은 L, RY죠. RY인데 자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 R이 R스타다라는 거죠. 뭐 꼭 다르다고 이야기할 건 없죠. 그냥 R인데 근데 그 R이 어쨌든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R스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ISLM에서 배웠던 그 LM식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개방경제로 달라진 것은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R을 결정된 R스타로 집어넣었다. 그게 달라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곡선도 동일한 스페이스 환율 소득 스페이스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냥 수직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식 안에 환율이 없죠. 그 이야기는 환율에 무관하게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환율에 무관하게 화폐시장 균형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화폐시장에서 균형 Y가 뭐가 있겠죠? 균형된 Y. 그럼 그 Y가 있다. 그러면 그건 환율에 무관하게 그 값이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이 됩니다. LN 곡선은 주어진 R스타 값에 대해서 그려졌다. 수직인 이유는 주어진 R스타에서 환율 값에 상관없이 통화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Y 값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게 화폐시장 균형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균형을 봅시다. 두 개를 합치면 뭐 식으로 이야기하면 IS 스타식은 이렇게 되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달라진 것은 요게 초과됐고 R이 R스타가 됐다. 그 다음에 LM 스타식은 P분의 실질 화폐 잔고는 화폐 수요. 이자율 R스타하고 Y에 따라 좌우되는 화폐 수요하고 같다. 라는 거고 그림으로 그리면 E하고 Y 이 그래프에다가 우하향하는 IS 스타 그 다음에 수직인 LM 스타가 그릴 수 있고 이 두 식이 두 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의 환율이 균형 환율이고 이 점에서의 소득이 균형 국민 소득이 되겠죠.
이게 자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균형이다. 그래서 이제 균형 과정까지 봤습니다. 자, 이게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균형. 뭐 ISL 모형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제 뭐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 있어 이제 골치 아픈 이슈를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환율 제도. 환율 제도에 따라서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율 제도를 봅시다.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 자, 환율 제도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 또 이 다른 제도를 가진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콩은 커런시 보드 제도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변동환율도 완전 변동환율제들을 취하는 나라도 있고 또 아닌 나라들도 있고 어중간한 변동환율제 소위 관리 변동환율제 뭐 그렇게 취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외환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 있죠. 그런데 이제 유형으로 봐가지고 크게 양대축이죠. 변동과 고정입니다. 자, 변동환율제라는 것은 여기서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E가 변동되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앞에다가 두 자를 더 붙이죠. 자유변동환율제. 환율이 변동하는데 시장에서 자유롭게 변동되도록 놔두고 그 이야기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맡긴다. 개입을 안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유변동환율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환율제는 일반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시장에 맡기라. 거기에 반해서 고정환율제가 있는데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 가격과 국내 가격을 교환한다. 즉 중앙은행이 고시를 합니다. 환율은 얼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고정환율제였습니다. 1달러당 650. 그럼 그걸 계속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1달러당 650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정이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고정환율제죠. 고정환율제. 국가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환율이 고정환율제. 뭐 마음대로라는 것이 뭐 다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 다음에 국가가 결정 안 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변동환율제다. 그럼 지금 왜 얘기가 있냐? 이걸 해보니까 안 되더란 겁니다. 못해.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 안 되어서 포기했는 거죠. 국제금융론에 보면 이제 이 역사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뭐, 소위 이제 기초통화국 이야기할 때, 영국과 미국 이야기하는데, 영국이 소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까지 기축통화국이었습니다. 뭐, 기축통화국은 뭐, 이 음모론, 정치론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경제력이 제일 센 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셀 때, 소위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오랫동안 기축통화국을 했고, 뭐, 기축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영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영국 대비 자기 환율을 이야기한 거죠. 그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영국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고, 미국이 경제력이 더 커지면서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세계 경제 지도자들이 선진국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2차 대전 이후의 경제 시스템을 구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 고정환율제를 한다. 고정환율제. 그것도 이제 달러, 금, 본위 고정환율제를 한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 대비해가지고 각각 자기 나라들은 환율을 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가지고 다 발표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 달러는 어느 정도 가치를 유지한다. 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시스템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걸 소위 우리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한 25년 정도 해보니까 1970년대 정도 되니까 45년 끝나고 나가지고 한 20년, 한 25년 정도 30년을 못 갔습니다.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것이 경제라는 것은 변화가 심하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미국도 더 이상 찍지도 못하고 함부로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제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나라별로 이제 경제 수준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나라는 더 빨리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더 빨리 발전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최대 문제점이 무역수지, 소위 경상수지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깨진 결정적인 계기는 소위 일본이 경상수지 적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그 과정에서 미국 달러가 역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딴 나라들이 다 미국 달러의 가치를 못 믿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서 공언한 대로 미국 달러를 그 가치로 못 바꿔주게 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나는 그 달러 가치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 항복했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다 우리 이제 시장에 맡기자 라고 해가지고 다들 변동환율 들어간 겁니다. 시장에 맡기자.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미국같이 그때 절대적으로 경제가 센 나라도 그 절대적인 소위 엄청난 금을 저기 포트녹스에 현재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서 환가치를 유지한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말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경제는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이제 변동환율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정책 분석에서는 먼저 이제 그러니까 먼델 플레밍 모형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균형 변화를 보는데,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외부 충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보는데, 먼저 변동환율제 내에서 이제 그 균형 변화를 볼 겁니다. 비교정책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이제 고정환율제에 대해서 비교 정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환율제 보는데, 이제 오늘은 요 하나만 더 하죠. 변동환율제에서의 재정정책의 영향을 봅시다. 재정정책을 추진했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IS 스타죠. 이게 LM 스타입니다. 여기서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요 IS 스타 안에 있는 정부 지출 G를 늘린 겁니다. 뭐 더 넓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변화시킨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재정 지출을 늘렸다. 그러면 정부 지출 G를 늘렸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IS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Y가 더 늘어나니까. 자, 현재 변화 이전의 균형은 이렇다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IS 스타고 이게 LM 스타 1이고 변화 이전의 두 스케줄이고 균형점이 E1이다. 균형 환율이 E1이고 Y1이다. 여기에서 주어진 ES도 재정정책은 Y를 증가시키고 IS를 증가시킵니다. 즉 정부 지출을 늘리면 그때는 이 Y가 늘어나죠. Y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동일한 각각의 환율 수준에서 IS 커브가 Y가 늘어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것은 우리가 IS LM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그 IS 커브 이동하고 동일합니다. 이자율 스페이스를 쓰든 환율 스페이스를 쓰든 동일하죠. 어쨌든 오른쪽으로 늘어난다. 오른쪽이 Y로 봐가지고 좌우는 Y로 봐죠. Y가 늘어나는 방향의 그런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새로 이동한 IS 커브는 IS2 스타, 이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이 되는데, 자, 비교 정태 분석, 그러면 항상 그랬죠. 이 충격에 따라가 변화하는 것을 반영해가지고 변화한 방향으로 다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재정 지출을 늘렸다. 그렇게 되면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동형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 폭은 느린 재정 지출 곱하기 성수 효과만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동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변화냐? 비교 정태 분석이라는 것은 변화 이전의 균형과 변화 이후의 균형 두 개를 읽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Y는 변화 없고 환율만 상승했다. Y는 변화 없고 환율만 상승했다. 새로운 균형점은 E2가 되죠. 균형점에서 환율이 E2다. 즉 Y는 변화 없고 델타 Y는 0이다. Y는 변화하지 않고 환율만 상승했다. 라는 것이 이 재정정책의 결과입니다.
변동 환율제에서의 재정정책을 해봐. 앞에 우리가 ISLM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Y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Y가 변하지 않죠. 왜냐? LN 커브가 우상향하지 않고 그냥 요지부동입니다. 그 이야기는 IS 커브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균형 Y는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게 정부 지출을 사용을 하든 조세를 쓰든 뭘 쓰든지 간에.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재정정책에 관한 교훈. 자본 이동이 완벽한 경우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재정정책은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개방 경제에서는. 그럼 왜? 정부가 세금을 그만큼 쓰는데 그 효과가 어디 갔느냐? 구축됐다. 어디로 구축됐느냐? 외국으로 구축됐다. 자, 구축 효과 우리가 배웠죠. 폐쇄경제에서는 당초 국민경제수단 모형보다는 ISLM 모형에서 Y가 늘어나는 것이 줄었죠. 일부 줄은 것을 우리가 구축 효과, 밀어내기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왜 줄었냐 그러면 그만큼 민간 투자가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줄었다. 폐쇄경제에서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일부 줄었다. 그것이 구축 효과였는데 개방경제에서는 소국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은 환율의 평가 질성을 야기시켜서 순수출을 구축한다. 그 결과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올라가지고 오른 만큼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가지고 정부 지출 는 만큼이 순수출이 줄어가지고 구축이 됐다. 즉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은 변화가 되죠. 구성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구성을 다 물어볼 겁니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을 했다. 그러면 C, I, G, NX 각각 구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C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늘었으니까 G는 늘었겠죠. 근데 정부 지출 늘은 만큼 투자도 그대로입니다. 투자도 변화가 없죠. 정부 지출 늘은 만큼 NX가 줄었습니다. 똑같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Y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완전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소국 개방 경제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완전 구축된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개념이죠. 현재 뭐 경제 내에서 다 능력대로 똑같이 그 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 거기 따라 가지고 잘 사람들이 다 더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돈이 더 생겼다. 그러면 더 만들려고 그러면 공장마다 더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더 오르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은 수입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수입제 수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더 오름으로써 우리나라 물건의 수출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을 해봐도 그 효과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적인 부분인데, 자, 근데 내 보기에 이제 공무원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기재부 사람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안 먹혀요, 안 먹힌데. 딱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다들 이 케인즈의 앞의 국민경제순환 모형, 그 다음에 균형 국민소득, 그 다음에 ISLM 모형까지는 굉장히 머릿속에 꽉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폐쇄경제 모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폐쇄경제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입니다. 물론 요거는 완전 구축은 극단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대국개방경제 모형을 봅니다. 이제 대국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그 모형하고 차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맞는 것은 소국개방경제 모형인데 대국에 조금 가까운 그게 현재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책 효과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현재 재정정책을 하면 그러니까 정부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을 구한다 라는 사명감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뭔가 하면 이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열심히 재정정책 하죠. 하는데 자 문제는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그 효과 없는데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게 우리 걱정입니다. 왜 효과가 없느냐? 이게 교과서에 딱 이래요. 이 교과서적 내용인 거죠. 실제 이렇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IMF 총재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오셨는데 그 총재가 일성 중에 하나가
재정 여력이 있는 한국이 재정 확대를 좀 더 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일성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데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랬느냐? 아니죠. IMF 총재는 세계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선진국을 많이 생각하죠. 세계 경제 차원에서 모든 나라가 빚쟁이라서 더 이상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재정이 건전하죠. 건전하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재정 정책을 더 하라. 그거는 너희 나라가 재정 정책을 더 많이 해가지고 외국 물건을, 선진국 물건을 좀 더 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조금 더 부양하라는 거죠. 너희 나라 더 성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가 돈을 더 써가지고 전체 세계 경제 성장을 좀 끌어내라.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거죠. 구축 효과를 좀 일으켜가지고 선진국, 지금 비리 좀 성장세가 약화되어 있는 선진국들, 유럽, 특히 유럽 같은 나라들의 물건을 좀 더 많이 사주고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그 나라 경제에 좀 도움을 줘가지고 좀 세계